북한이 어제 이례적으로 새벽 시간에 진행한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 신형 무기를 대거 선보였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무기와 열병식의 의미 등을 전문가들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진아 국방연구원 북한군사연구실장,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젯밤에 공개된 열병식 화면에서 새로운 무기들이 등장했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눈길을 끌었던 게 신형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인데 저희가 준비한 영상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함께 좀 설명을 하나씩 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이전에 공개가 된 것보다 덩치가 좀 커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전에 화성 15형이 가장 큰 것이었는데요. 그때는 구축 차량에 탑재돼서 이제 보여줬었죠. 네. 하지만 이번엔 바퀴수가 지금 11축이기 때문에 곱하기 1에서 22개의 바퀴가 달린 차량에 이제 올려져서 등장을 했습니다. 예. 그 얘기는 그 길이가 그만큼 길어졌다라는 얘기인데 화성 15 같은 경우는 21m 정도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 한 2, 3m 더 연장된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일단 직경도 조금 지름을 봤을 때 조금 두꺼워진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아무래도 엔진 자체가 조금 달라지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네. 작년 12월 같은 경우에 서해 이제 엔진 실험장에서 두 번의 이제 실험이 있었다라는 그런 보도가 있었는데 그때 이후에 과연 그럼 엔진을 어느 정도 개발을 했을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참 많았습니다. 예. 두 가지로 일단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 기존에 있던 고출력 엔진을 조금 더 개량해서 크게 만들었을 가능성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좀 더 다른 조금 소규모의 보조 엔진 등 이런 것들을 이제 클러스터링을 해서 또 이제 그 클러스터링 하는 방식을 조금씩 변화시켰을 가능성 두 가지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화성 15는 이전엔 2개의 엔진만 사용을 했었는데요. 지금 조금 더 길이가 커진 걸로 봐서 아마 클러스터링과 같은 여러 가지 점이 좀 달라졌을 것 같은데 지금 이것이 녹화 방송이기 때문에 뒤쪽을 사실 잘 볼 수가 없어요. 네. 각도가 지금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 엔진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길이나 직경 등이 커졌다고 볼 수 있고 엔진이 만약에 달라졌다고 본다면 그만큼 위력도 커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 그렇죠. 이제 길이나 직경이 이제 커졌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이제 탄두 무게가 늘어날 수 있다, 네. 파괴력이 늘어날 수 있다는 건데 엔진 부분에 이제 추력이 좀 문제일 겁니다. 이미 북한은 그 사거리는 좀 확보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13,000km 정도 사거리를 이미 화성 15형 때 확보를 했거든요. 그럼 미 본토를 타격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엔진 추력을 높인다고 하는 게 13,000km를 뭐 15,000km, 16,000km 뭐 남미까지 쏜다, 뭐 전 세계 대전을 벌이겠다 그런 거 아니면 미국 본토 타격할 수 있는 13,000km 정도의 이제 뭐 추적 사정 거리 범위를 확보했다라고 하면 이제 기본적인 기술은 좀 확보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직경이나 크기가 늘어났다라고 하는 건 파괴력을 더 늘렸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고 직경이나 크기가 늘어난 만큼 사거리가 13,000km 뭐 그 이상으로 굉장히 많이 늘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더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더 무거운 탄두를 정확하게 더 높이 쏘아 올릴 수 있는 방식으로 지금 엔진 추력의 이제 새로운 그 기술들을 좀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이제 그게 이제 신형 무기일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예, 실장님 이게 크기 자체로만 보면 이동 그 발사가 가능한 전 세계 역대 ICBM 중에선 뭐 가장 큰 축에 속하는 건가요? 네, 그렇다고 볼 수가 있죠. 지금 일단 출력과 관련해가지고 그게 어떤 식으로 변했든지 일단 사거리 연장과 아까 말씀하셨던 그 앞에 탑재하는 부분의 중량과는 사실 교환 관계가 있습니다. 트레이드 오프가 이제 성립이 돼요. 사거리를 조금 늘리면 중량은 줄여야 되고 네. 중량을 조금 더 늘린다고 하면 이제 사거리를 다시 또 조정을 해야 되는 그런 관계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탄두일 가능성도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 위력이 어떻게 되나요? 사실 북한이 핵무기를 상당히 소형화했다라고 예. 지금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소형의 핵무기를 여러 개 탑재를 한 것이 이제 다탄두인데요. 이거는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MRV라고 해서 Multiple Reentry Vehicle에서 재진입체라고 하는데요. 다탄두를 이제 모두 장착을 해서 재진입을 했을 때 그게 분산돼서 한 곳에 떨어지는 그런 형이 있을 것이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 단계의 기술은 MIRV라고 해서 I가 하나 더 들어가요. I는 Independently Targeted, 그러니까 여러 개의 각각의 목표를 설정해서 그쪽으로 이제 분산해서 나가는 그런 설정이 되어 있는 건데 네. 이건 굉장히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겁니다. 그만큼 사실 방어하는 쪽에서는 이것을 하기도 힘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어느 정도로 기술 진보를 했을지 이것은 저희가 이 사진만으로서는 확인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다만 그 다탄도 ICBM의 그 핵심 기술이 탄두 소형화인 거고 현재 북한의 어느 정도 그 기술력을 봤을 때 소형화에는 성공을 한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네, 그것 이외에 더 중요한 거는 사실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될 것은 북한이 재진입 기술을 과연 성공했느냐 예. 이 부분인데요. 사실 재진입이라고 한다면은 뭐 영화에서도 많이 보셨겠지만 밖에서 오는 물체들이 안으로 떠들 때 진동도 많고 열도 굉장히 많이 나요. 네. 미사일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자세도 제어를 해줘야 되고 열도 보호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이게 진동이 있을 때 안에 있는 탄두도 보호를 해줘야 되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북한이 신빙성 있게 보여준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정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이 굉장히 큰 탄두를 분명히 넣었을 가능성이 있고 굉장히 모형도 굉장히 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동하기 굉장히 힘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양인데 우리가 이전에 5월 정도에 주목을 했었던 신리 지역에 ICBM 관련한 뭐 지원 시설이 이제 포착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아마 그쪽에서의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앞으로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이번에 북한이 신형 무기, 특히 ICBM을 공개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대내 결속인 것 같습니다. 이제 보면은 그동안의 성과를 인민들한테 자랑을 좀 해주고 우리가 이만큼 네. 왔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게 가장 크죠. 이제 뭐냐면은 지금 북한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를 해결해야 되는데 국방력하고 경제력 두 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근데 국방력의 부분에 있어서는 2017년까지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초강국인 미국과 북미 정상회담을 할 만큼 이제 핵담판이라고 스스로 부르는 만큼 이제 어느 정도 국방력에 있어서는 성취를 이뤘다. 그리고 지금 성취가 계속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전 인민들한테 보여주는 것, 이제 그 대내 결속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군의 사기도 또 이제 진작시킬 겸 이제 격려하고 이제 헌사를 보내는 게 필요할 것인데 그게 좀 가장 좀 큰 것이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대외 메시지 우리 좀 중시하잖아요. 우리 밖에서 아마 보다 보니까 북한이 이게 좀 뭐 미국이나 우리한테 보내는 메시지가 뭘까? 이제 그 관점에서 많이 보는데 이제 그거는 이번 행사를 좀 보면은 미국이나 남한이나 당신들이 읽고 싶은 대로 읽어라라고 이제 좀 보낸 것 같아요. 그거보다는 어쨌든 자기들은 자기들의 길을 가면서 인민들한테 우리들의 성과를 자랑하고 우리가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김정은 연설의 상당 부분도 보면은 그 군사적인 성취를 이룬 거에 대해서 이제 고마움을 표시하는 거, 그 외에 또 플러스로 이 수해나 제재의 어려움 속에서도 인민들이 잘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고마움을 연신 이제 김정은이 얘기하면서 우리는 네. 이제 부흥번영의 이상사회로 간다라고 하는 얘기에 굉장히 메시지가 많이 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ICBM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인민과 군의 이제 그 사기를 한 번 더 고취시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 이상의 경제력을 확보하는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자라고 하는 거를 강조하는 그런 메시지 차원에서 다각도로 좀 나왔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도발이라기보다는 대내 결속용, 대외용 메시지에 가깝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북한이 이번 열병식에서 뭐 신형 ICBM 외에도 다양한 무기들을 선보였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네, 일단 아주 현대화를 계속 하고 있구나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화력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구나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생화학 부대나 워리어 플랫폼을 입은 그런 모습들도 분명히 등장을 했고요. 그리고 지대공 미사일 같은 경우도 신형이 나왔었고 전차도 신형이 나왔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대화가 참 많이 되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었던 것이 이제 단거리 4종 세트입니다. 네. 400mm와 600mm 방사포 그리고 이스칸데르급 그리고 에이테킴스급 이것은 2019년과 2020년에 계속 이제 실험을 했었던 부분인데 2018년 이후로 열병식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개된 거를 못 봤는데 이번에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하는 것이고요. 사실 방사포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차량에 얹혀서 나왔던 거를 봤을 때 아무래도 화력 중심으로 이제 남한을 대응한 여러 가지 이제 군사력을 높이고 있는 것을 충분히 볼 수가 있고 초대형 방사포 같은 경우에는 400km 정도까지 사거리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남한 전역을 이제 덮을 수 있는 네. 그런 범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여러 번 김정은 참관
포함해서 여러 번의 시험을 거쳤고 현지에서 이것을 이제 전력화하겠다라고 결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지속 양산이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스칸데르급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풀업 기동을 해요. 그러면 이제 회피 요격이 있을 때 회피 기동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네. 점에서 추적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에이테킴스 같은 경우는 연속적으로 이제 발사를 다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 실험을 했었던 것으로 봐서 정말 다양한 그런 실험들을 과거에 많이 했었다라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나왔었는데 또 나왔던 것 중에서 하나 몇 가지가 있는데 화성 12와 화성 15가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아무래도 북극성 4A라고 적힌 신형 아마 SLBM으로 네. 예상이 되는데요. 이게 북극성 3호의 조금 다른 변형인 것 같은데 약간 크기가 조금 개량을 더 한 느낌이네요. 개량 버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크기가 조금 커졌기 때문이에요. 이게 보면 SLBM이 기존 SLBM을 탑재했던 잠수함이 아니라 아마 신형 잠수함에 앞으로 이제 탑재할 그런 목적으로 개발을 하지 않았나라고 예측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신형 전략 무기뿐만 아니라 재래식 무기들도 꾸준히 개선을 하고 있다 이런 의미로 좀 보면 되겠습니까? 근데 재래식이라기보다는 비대칭 성격을 가진 재래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비대칭이라는 게 우리는 가지고 있고 상대는 안 가지고 예. 있으면서 이걸 막지 못하면 상대에게 큰 피해가 가는 그런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가지고 있는 무기체계와 지금 북한이 중점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무기체계를 보면 다 비대칭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재래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짚어볼 게 이게 열린 시각이 심야에 개최가 됐다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요? 또 예측하지 못했는데 굉장히 신경을 좀 많이 쓴 이벤트인 네. 것 같습니다. 심야라고 하는 시간이 또 영적인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 속에서 이제 굉장히 다양한 효과를 좀 자극한 것 같고요. 예. 인민들의 결속을 다지기 위한 그 심리적 효과를 다양하게 좀 자극을 좀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오전 뭐 보통 한 10시쯤에 네. 그동안 열병식이나 행사를 많이 했는데, 이게 기상 조건을 고려했을 때 비가 오지 않았을 때는 심야에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이벤트를 연출하기는 굉장히 좋죠. 조명 효과에 따라서 아주 다양한 이제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예. 비가 오지 않으면은 뭐 기온은 크게 이제 문제가 없을 거고, 완전히 이제 악천후가 아닌 이상, 그 한겨울이 아닌 이상은 이제 기온이 이제 적당한 상태에서 조명 등을 통해서 이제 굉장히 다양한 효과를 노린 아마 이제 그런 그 새로운 방식의 김정은 시대의 이벤트인 것이죠. 지금 뭐 화면으로도 나가고 있습니다만 불꽃놀이도 연출이 되고 있고요. 빛을 활용한 볼거리가 선보였는데 어떤 정상국가 면모를 강조한 측면도 있을까요? 건재함을 좀 과시한다거나 이런 면도 있을까요? 그렇죠.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이제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게 첨단 산업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핵과 미사일 외에는 좀 이렇다 할 성과를 좀 많이 내고 있지 못합니다. 특히 제재 때문에 컴퓨터부터 들여오는 게 좀 문제가 되다 보니까 네. 일상생활에서 피부에 와닿는 첨단 산업에 이제 그 북한식으로 얘기하는 그 단본도약이라고 하는 게 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인데, 저런 열병식, 심야 열병식을 통해서 좀 보기 힘든 그 LED 드론이나 불꽃놀이 같은 것들, 그 불꽃도 그냥 재래식으로 예전처럼 그냥 쏴서 그냥 터지고 하는 방식이 아니라 네. 다양한 연출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을 평양 시민들한테 직접 또 보여주고, 그리고 또 편집을 해서 전 인민들한테 또 보여주면서 결속을 다지는데 아마 심야만큼 좋은 시간이 없어서 아마 새로운 방식을 택한 것 같습니다. 예. 자, 김정은 위원장 이런 무기들을 공개하면서 자위적 정당 방위의 수단이라고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먼저 이 내용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우리는 적대 세력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가중되는 핵 위협을 포괄하는 모든 위험한 시도들과 위협적 행동들을 억제하고 통제 관리하기 위하여 자위적 정당 방위 수단으로서의 전쟁 억제력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자, 보면 미국을 직접 언급하지도 않았고요. 핵 억제력 대신에 전쟁 억제력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조금 유화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여러 가지를 고려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일단 억제력이라는 게 내가 가진 무기가 굉장히 강력하다는 걸 보여줌으로써 상대방이 도발을 하지 못하도록 상황을 억제한다라는 개념이거든요. 네. 근데 이 다음 순서로 이제 열병식이 기다리고 있는데 신형 RCM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무기 체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다른 주변국, 특히 미국을 사실 도발을 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던지는 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전
사전 정지 작업 선에서 이런 멘트를 일단 먼저 얘기를 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배경을 이제 일단 살펴보면은 최근에 북한의 핵 전략에 대해서 상당히 모호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선제적으로 사용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담론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2017년 같은 경우에는 뭐 브래드 라버츠나 아니면 키엘 리버 같은 여러 학자들이 이 부분을 공세적이게 해석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방어용이지 공세적으로 우리가 총동원해서 사용하는 건 아니다라는 부분을 분명히 강조를 한 배경이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한 가지 최근 대선 상황과 맞물려서 그럼 북한의 이 핵 미사일 전력을 어떤 식으로 다뤄야 될 것인가를 얘기를 하면서 그 옵션 중에 하나로 선제 그럼 공격을 해서 무력화시켜야 된다라는 얘기도 조금씩 나오고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안심시키는 그런 멘트가 지금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우리가 주목할 것은 상당한 전략적인 모호성이 조금 이 멘트에 들어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우리를 겨냥해 군사력을 사용하려 든다면 선제적으로 총공격에서 응징하겠다라는 건데 과연 공격하려 든다면이란 정황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문제가 되겠죠. 이것이 과연 미사일이 날아오는 정황인가 아니면 미사일을 쏘려고 준비하는 정황인가 이 부분은 굉장히 모호하게 처리가 됐어요. 그리고 핵을 상대방이 사용하는 그런 핵 위협의 상황인가 아니면 재래식 공격을 하는 상황에 우리가 대응을 하겠다라는 건가 이런 부분도 상당히 모호성을 남겨둠으로써 상대방으로 하여금 굉장히 그 결정의 곤란을 겪을 수 있는 이런 모호성을 충분히 여기에 심어뒀다라는 부분인데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얘기를 할 때 만약 두 번을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만큼 굉장히 민감한 얘기를 자신이 하고 있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 좀 이 부분을 조금 완화시켜서 어떻게든 전달하려고 했었던 그런 정황도 같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남한을 향한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함께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사랑하는 남녘의 동포들에게도 따뜻한 이 마음을 정히 보내며 하루빨리 이 보건 위기가 극복되고 북과 남이 다시 두 손을 마주 잡는 날이 찾아오기를 기원합니다. 교수님께서는 이번 메시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이 부분이 나왔을 때 그래도 기본적인 언급 이상으로 그래도 조금 신경을 썼구나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아마 과거 같았으면은 조금 우리 분위기를 생각했을 때는 안 나왔을 것 같은데 이번에 조금 신경을 쓴 게 아마 남측 공무원 피살 사건도 있고 네. 대북 여론이 그나마 안 좋은데 더 급격히 더 안 좋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좀 신경을 좀 쓴 것 같긴 한데 근데 이제 원론적인 수준의 언급인 것이죠. 사실은 2018년도, 2019년도 신년사를 할 때는 그때 평창 올림픽 참가나 그리고 뭐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의 조건 없는 재개 같은 구체적인 대남 시책들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번엔 구체적인 대남 시책은 없고 원론적인 수준에서 이제 하루빨리 보건 위기를 극복하자. 그래 따뜻한 마음을 보내면서 뭐 두 손을 마주 잡자라고 하는 이제 이거는 뭐 특별히 뭐 줄 거 없이 그냥 얘기해도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 즉 기본적인 수준만 딱 언급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원론적인 수준이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보건 위기가 극복되고라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결국 남측에서 우리 쪽에서 계속해서 대화 제의를 했는데 그간에 북한의 반응이 없었던 건 코로나19 때문이었다. 이런 쪽으로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대화 의지가 북측에선 있다. 이런 쪽으로 봐도 될까요? 네, 저는 그렇게 볼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상황이 북한으로서는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재난의 수준이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내부적인 경제 사정이나 사회적인 사정도 상당히 악화가 되었고 뭐 대외적인 행보를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런 상황에서 사실 9월 10일 날 이제 친소 교환 내용들이 공개됐지 않았습니까? 그 레터에서도 충분히 우리가 읽을 수 있었던 것은 앞으로 좋은 날을 기대하겠다라는 그런 메시징이었어요. 그 연장선에서 다시 한 번 더 이제 손을 마주잡을 날을 기다린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연속적인 그런 메시지가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근데 김정은 위원장 많은 부분을 또 북한 주민들을 향한 메시지에 할애를 했습니다. 주민들과 장병들에게 감사하다 이런 말을 하면서 좀 울먹이는 모습도 보였는데 아까 말씀해 주신 부분과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내부 결속에 집중하는 모습인 거죠. 예, 그렇죠. 지금 북한 80일 전투를 선언해놨습니다. 내년 1월에 8차 당대회 때까지 그 준비에 박차를 가는 80일 전투를 하는데 그 전투의 가운데 그 일선에 있는 인민들에게 격려와 찬사, 헌사를 좀 최고 지도자가 직접 육성으로 보내는 것이죠. 네. 중간에 당 간부들은 굉장히 지금 힘들 거예요.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여러 가지로 새로운 계획
대책을 내놓으라고 지금 많이 다그치고 할 텐데 그 당 간부들은 이제 본인이 직접 이제 다그치고 통제를 하더라도 그 일선 업무에 있는 그 인민들에 대해서는 직접 특히 장병들에 대해서는 코로나나 이제 수해 복구에 지금 면역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최고 지도자가 직접 이제 육성으로 위로와 이제 그 격려를 보냄으로써 내부 결속을 이제 주도하는 거죠. 북한은 원래 이제 어버이 수령, 어머니 당, 자녀 인민이라고 하는 그 사회주의 대가정 원리로 이제 움직이게 되는데 네. 거기서 이제 어머니 당의 창건 기념일이에요. 어머니 당이라고 하면 일단 전통 가부장 체제 이미지에 하에서는 이제 챙기는 거잖아요. 그 인민들을 챙기는데 그 정점에서 어버이 수령이 이제 덕담을 이제 최고의 찬사, 최고의 수준으로 해주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자, 그리고 이번 열병식에서 눈길을 끈 두 사람이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옆자리를 차지한 박정천 북한군 총참모장 그리고 리병철 북한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인데 상당히 이번 열병식에서 존재감을 좀 드러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것이 과연 북한이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군사력의 건설의 방향성이 어딘가를 보여주는 것 네. 같아요. 미사일과 화력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걸 다시 한 번 더 인물 변화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건데요. 이병철 같은 경우에는 군수공업부장이었죠. 그리고 박전천 같은 경우는 총참모장이지만 이전에는 포병국장이었어요. 네. 그러한 백그라운드가 있는 것이고요. 사실은 초고속으로 지금 군부 내에서 승진하고 있는 그렇죠. 두 사람입니다. 지난 5일에도 원수 칭호를 받았는데요. 과거 사례를 보면은 군 원로를 좀 우대하는 차원에서 인민군 원수 칭호를 줬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현역으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줬단 말이에요.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이전이 5월과 8월에도 당 중앙군사위나 그리고 정치국 회의에서 여러 가지 뭐 이제 승진 결과들이 나왔었는데 5월 같은 경우에는 박정천이 차수가 됐었고요. 그리고 리병철 같은 경우에는 정치국 상무위원과 그리고 중앙군사위 부위원장까지 올라간 그런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주목을 받는데 박전천과 관련해서는 좀 메시징을 좀 군부 내에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2015년 같은 경우에 상장이었다가 강등이 됐어요. 네.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이제 치고 올라온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잘하면 이렇게 승진할 수 있다라는 거를 다른 군 엘리트들한테 보여주는 그런 쇼케이스 정도가 아닌가라고 또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당의 군 통제는 상당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8년 동안에 세대 교체가 상당히 많이 되어서 연령층이 많이 낮아졌고요. 그리고 군부를 조금 다스리는 그런 차원에서 주요 인물들이 상당히 많이 교체가 되었어요. 네. 그런 과정에서 살아남은 두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직도 여전히 이 두 인물을 제외한 나머지 군 엘리트라고 하는 사람들이 중앙당에서 그렇게 핵심 보직을 차지하는 데 조금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지금 현 상황을 좀 반영한 그런 군부 내의 변화라고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현 상황을 볼 수 있는 인물 변화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미국이 북한 열병식에 대해서 입장을 내놨습니다. 보면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우선시하는 건 실망스럽다라고 하면서도 이제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실질적인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는지요? 미국 국무부도 지금 이제 기본적인 입장인 것이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한반도 정세, 남북미 관계에서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현상 유지 세력입니다. 네. 지금 대선을 안정적으로 이제 치르고 코로나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국내 상황 속에서 한반도가 문제가 다시 되는 것, 북한이 다시 뜨거운 문제로, 뜨거운 감자로 등장하는 걸 원치 않는 세력이죠. 현상 유지 세력 입장에서는 열병식에 이제 새로운 ICBM 등장하고 했을 때 거의 뭐 레코드 반복하듯이 기본적으로 이제 국무부에서 늘 얘기했던 실망스럽다, 우려스럽다라고 하는 이야기, 미국의 기본적인 원칙을 다시 한번 되풀이했다. 그다지 이게 새로 이것 때문에 다시 뭐 북미 관계가 이미 뭐 틀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틀어진다거나 이제 그런 새로운 변수라기보다도 기본적인 이제 미국의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신형 ICBM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언급을 할 수도 있을까요? 글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처한 상황을 보면 아마 정신이 없을 겁니다. 코로나 확진 이후에 또 어제 같은 경우 백악관에서 이제
젊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또 연설을 하면서 언론으로부터 아주 비난의 화살을 많이 받았거든요. 네. 지금 경합주에서 바이든 후보가 조금씩 우세한 결과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문제 일단 집중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확진 이후에 선거 유세장을 돌아다니면서 이 판세를 다시 뒤엎을 그런 전략들을 짜야 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지금 북한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거나 또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생각하거나 이럴 여유는 사실 없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 상황을 볼 때 대선 이전에서는 지금 그다지 여유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북한도 이러한 상황들을 계속 조금씩 변화 사정을 지켜보면서 네. 아마 언동 수위를 조금씩 조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그 주위 참모들조차도 지금 확진된 상황에서 북한 문제를 이제 특히 대외 문제를 담당하기는 사실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 그 이외에도 국내 이슈로는 뭐 미시건 주지사의 그 테러 그 시도라던가 아니면은 연방 대법원에 관련한 여러 지명 문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더 큰 문제로 나타나기 때문에 네. 미국이 글쎄요, 대외 문제에 그다지 관심을 가질 수 없는 그런 형편인 것 같습니다. 대선 이후로도 아마 우편 투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를 두고 상당히 혼란이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 즉위치 임명식 이전까지는 상당히 굉장히 대선과 관련한 문제들에 아마 집중을 다들 하게 될 것이고요. 네. 만약에 대선 결과 끝나고 민주당 정부가 다시 들어선다라고 할 때는 민주당 정부의 대북 정책을 다시 한 번 더 리뷰하고 그것을 다시 전략을 짜야 되는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민주당 정부의 북한에 대한 입장은 아직까지 확실하게 정해진 건 없어요. 굉장히 말랑말랑한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북한이 앞으로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온건파, 협상파들이 힘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강경파들이 힘을 받을 것인가가 결정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그런 측면도 아마 전략적인 개선을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현재 상황을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관련해서 관심을 가질 여유는 없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북미 간의 어떤 깜짝 만남 가능성, 뭐 옥토버 서프라이즈라고 했는데 한 보름여 남았습니다. 옥토버 서프라이즈가 성사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작년 6월 30일에도 판문점에서도 이제 남북미 정상회동이 깜짝 회동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 걸 고려해봤을 때 이제 일말의 기대와 희망들을 좀 네. 가지고 있긴 한데 사실상 좀 어려운 것이죠. 우리가 지금 오늘이 10월 11일인데 우리 개인들 간에도 뭐 동창회 지금 잡자고 해도 2, 3주 안에 잡기 힘들잖아요. 코로나 상황이니 여러 일정들을 잡아서 개인들 간의 만남을 잡기도 힘든데 하물며 정상들 간의 회동이 옥토버 서프라이즈로 지금 깜짝 회동으로 지금 일어날 수 있을까?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뭐 일본을 방문한다거나 이제 그런 중국을 온다거나 이제 그런 기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네. 그런 상황에서는 좀 굉장히 좀 어려워 보이는 상황이고요. 이제 그만큼 우리가 이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기대와 갈증이 있다. 이제 그런 그 메시지로 우리가 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두 분과 함께 북한 관련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김진아 국방연구원 북한 군사연구실장,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였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